요즘은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을 주는 보조 툴이 참 많은데요. 보조 툴을 활용함으로써 그림을 배우는 속도가 빨라지고 실무 작업에서도 많은 작업 시간이 단축되어 효율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인체의 포즈 모형에서 캐릭터를 생성하는 툴이라든가 심지어는 배경까지 보조 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스케치 스타일이나 기법도 효율성이라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근 그림을 직업으로 삼는 작업자들에게 요구되는 방향과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모르면 손해니까요. 조금이라도 일을 덜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크리처 디자인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오래된 교재를 꺼내어 봤는데요. 이런 조형물들은 물체의 양감을 익히는데 좋은 교재로 이지포즈. 요즘 PC를 켜면 습관적으로 이지포즈를 실행하게 되는데요. 덮어놓고 아이콘을 클릭하다 보면 이런 상태가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지포즈를 활용하여 용이나 공룡 같은 크리처 몬스터를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지포즈는 인체 모형뿐만 아니라 말이나 용, 공룡 같은 동물들의 포즈도 편집할 수 있는데요. 인체 모형을 활용할 때처럼 개별적으로 완성된 포즈를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불러와 포즈를 캡처한 후 수정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베놈 대 모리건 팬아트 시간엔 이지포즈를 활용하여 캐릭터를 그리는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지포즈의 활용 범위를 넓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저의 유틸 사용 빈도를 보면 이지포즈의 사용 시간이 포토샵보다 긴 것 같은데요. 사실 이지포즈를 다루고 있으면 작업을 한다기보단 피규어를 갖고 노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 본의 아니게 그림을 그릴 때 도움이 되는 가이드 툴 위주로 자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의식의 흐름대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이드 툴에 너무 의존해서 그림이 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가이드 툴에만 의존하면 기초 드로잉 실력을 키우는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림에서 실력이란 요소는 사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유지하고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작품을 판단하는 가치 척도 기준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가이드 툴의 활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정보단 결과를 우선하는 생각이기도 한데요. 제 생각엔 자신의 손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경험이 작품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지포즈에서 지원하는 동물들을 활용하여 크리처들 간의 긴박한 전투씬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크기 변형 툴을 이용하여 모델의 크기를 조정하며 개체 간의 비율을 설정합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인간의 크기를 작게 설정할수록 개수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커지는 건데요. 엑스트라를 하나 더 추가하여 화면의 빈 곳을 공략합니다. 이런 작업은 한 번에 완벽한 결과물을 내려고 하기보단 이런저런 배치 테스트를 해보며 좋은 구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작업의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 작업은 미세 조정이 핵심인데요. 이때 생각했던 결과물이 안 나오면 과감한 시도를 해봐도 좋습니다. 공룡을 반대쪽에 하나 더 추가하여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때 새로운 모델을 소환하기보단 기존 모델을 복사하여 수정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요. 이제야 좀 이미지가 나오는 것 같네요. 앞쪽의 여성의 포즈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다른 포즈로 변경해야겠습니다. 다시 미세 조정을 하고 각각의 개체들을 투명한 PNG 파일로 내보냅니다.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 파일을 생성하여 추출된 개체들의 이미지를 레이어에 배치합니다. 이제 배경 이미지가 필요할 때인데요. 플로우스케이프, 한국식 발음 이게 아니죠? 플로우스케이프. 플로우스케이프는 현재 스팀에서 15,5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자연지형 이미지 제작 툴의 형식을 띈 게임인데요. 간편한 조작으로 자신만의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 갤러리에 이미지를 자랑하는 게임입니다. 물론 제작된 이미지는 저작권 때문에 상업적으로 바로 사용할 순 없지만 컨셉 아트 또는 일러스트의 배경 초안을 잡을 때 활용하면 편리한 툴입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리셋 버튼 한 번으로 랜덤하게 생성되는 지형을 선택하여 본인의 구매에 맞게 편집하면 끝납니다. 편집 옵션도 꽤 디테일한 편인데요. 지형 구조에서부터 식물과 동물, 하늘과 조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용법은 왼쪽 상단에 물음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가이드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수들이 싸우는 공간을 확보하는 정도로만 맵을 가볍게 수정하겠습니다. 살짝 비어 보이는 곳에 식물을 추가하고요. 옵션을 보시면 다양한 식생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타입과 조명을 선택하여 분위기를 확정하겠습니다. 사실 제 눈엔 다 좋아 보여서 뭘 선택할지 선택장애가 오는 순간이기도 한데요. 그럴 땐 가장 무난한 이미지를 선택하여 일단 대입해보며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역시 구름이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형과 하늘의 설정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제 맵을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일러스트에 어울릴 법한 구도와 이미지를 캡처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일단 맵 파일을 저장하고요. 이미지 캡처 버튼은 오른쪽의 아이콘 맨 밑에 카메라 모양의 버튼입니다. 이때 최대한 다양한 구도의 이미지를 캡처해두면 편집 작업을 할 때 작업이 많이 수월해지는데요. 설령 원하는 이미지가 나오지 않아도 나중에 맵을 다시 불러와서 다시 캡처하면 됩니다. 이제 포토샵에서 이미지 배치 작업을 진행합니다. 물 위에 비친 반사체를 표현하기 위해 개체의 밑부분을 다시 캡처합니다. 물 부분의 영역에 마스크를 설정하고 캡처한 이미지를 합성합니다. 이미지를 그레이 톤으로 변경하고 레이어를 정리합니다. 이제 가이드 작업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데요.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모형을 보며 개체의 세부적인 형태를 그리려는 뷰에 맞춰 한 번씩 확인해두면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이 장면은 절대 장난감을 갖고 노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스케치를 진행하기 전에 직선 툴로 화면의 주요 위치와 구도를 남겨놓습니다. 지금까지의 계획을 기반으로 이제 스케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렌더링된 가이드 이미지를 보조 모니터에 띄워놓고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가이드 이미지를 밑에 깔고 스케치를 진행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미지를 트레이스하게 돼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따로 이미지를 분리하여 바라보면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가며 스케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합니다. 보통은 폼 스케치를 먼저 진행한 후 패턴과 재질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스케치를 진행하는데요. 지금은 이지 포즈로 폼을 설정했기 때문에 폼 스케치는 건너뛰고 패턴과 큰 재질을 표현하는 밀도로 스케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어 가죽 같은 재질은 돌기나 주름 같은 패턴이 많아서 스케치 단계에서 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이렇게 패턴이 복잡한 스케치를 진행할 때는 주로 원라인 기법을 활용하는데요. 주름선과 그림자선의 경계를 한 라인으로 동시에 묘사하는 기법입니다. 이런 묘사 방식의 장점은 시간 효율이 좋기 때문에 크로키같이 빠른 묘사가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크리처나 몬스터 같은 형태가 복잡한 개체를 묘사할 때도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괴수들의 스케치가 정리되었는데요. 레이어를 정리하고 여성 헌터들의 스케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캐릭터를 그릴 때는 절지와 간지 묘사 방식으로 스케치를 진행합니다. 이 방식은 개체의 외곽선과 중첩선을 중심으로 형태를 묘사하는 기법인데요. 이렇게 형태의 특성에 따라 스케치 방식과 순서를 조절하면 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케치가 정리되었는데요. 헌터들의 스케치를 레이아웃에 적용하고 물안개를 추가하며 레이어의 레벨을 정리합니다. 이제 채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채색 작업을 진행할 때 개체별로 2개의 레이어를 추가로 생성하는데요. 색을 혼합하는 오버레이 레이어 위에 노멀 레이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버레이 레이어에 채색을 하고 톤과 혼합된 색을 스포이드로 찍어서 다시 노멀 속성의 레이어에 덧칠을 하며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오버레이 레이어에서 색을 혼합하면 전 단계에 작업한 흑백 톤을 유지할 수 있고, 혼합 레이어의 고질적인 문제인 색의 컨트롤이 직관적이지 못하는 부분은 위에 노멀 레이어에서 직접 그려가며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체의 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재밌는 툴 하나를 구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는 언리얼 엔진 사이트에 가보시면 웹상으로 바로 캐릭터를 생성하며 테스트해볼 수 있습니다. RPG 게임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과 유사한데요. 이제 시작 단계라 다양한 아이템은 아직 없지만 현재 언리얼 엔진의 기술력을 체험해보기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렌더링 옵션과 다양한 조명의 프리셋을 미리 보게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엔진이기 때문에 빛에 대한 이해와 현상을 공부하는 교재로 활용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이제 곧 인공지능에게 그림을 배우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는 또 인공지능에게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설마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사기를 치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요. 아직까지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진 않았으니까요. 그때까진 이렇게 유사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을 컨닝하면서 같이 배우면 됩니다. 자, 그럼 엔진을 보며 공부한 조명과 색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가면서 그리던 그림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조명 표현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개체의 톤을 우선 한 단계 다운시키겠습니다. 톤을 다운시킨 개체 위에 소프트라이트 속성의 레이어를 추가하여 밝은 영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추가하는데요. 그리고 위에 노멀 레이어를 추가하여 역광을 묘사합니다. 이제 같은 방법과 순서로 모든 개체의 세부 묘사를 진행합니다. 저는 이때 마법봉 메뉴를 활용하는데요. 옵션 메뉴에 인접 설정을 해제하면 선택한 3개의 영역이 한 번에 선택됩니다. 전체적인 톤을 조정하거나 세부 묘사를 진행할 때
영역을 선택한 후 작업을 진행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특히 묘사할 요소가 많은 이런 신작업에선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경에 디테일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한 사진을 부분적으로 합성하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은 직접 촬영해서 쓰면 가장 좋은데요. 사진을 찍을 여력이 없으면 아트스테이션이나 디비앙아트 같은 사이트에서 구매도 되고요. 또 찾아보면 좋은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윤곽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상황에 어울리는 이펙트를 추가하고 세부 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체 위에 곱하기 레이어를 추가하여 라소를 활용하여 작은 형태의 묘사를 시작합니다. 라소 툴은 장단점이 명확한데요. 묘사하는 외곽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그림이 빠르게 정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디테일 형태를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툴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단점은 같은 이유로 외곽면이 날카롭게 묘사되기 때문에 그림의 화풍이 애니메이션 같아진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화풍으로 그리는 게 의도라면 상관없지만 실사풍이라면 각지게 묘사된 부분을 에어브러쉬로 둥글게 처리해줘야 합니다. 그래도 그런 부분은 라소 툴이 주는 강력한 장점에 비하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하는 툴입니다. 그리고 굳이 곡선과 직선 툴을 변경하며 사용하기보단 직선 툴을 기본으로 사용하면서 Alt 키를 눌러 곡선으로 변형해가며 사용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툴을 활용하여 크리처 일러스트를 그려봤는데요. 작업 과정이 그림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반복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감사합니다.